무자본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628채를 사들이고 전세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 중에는 제주에서 숨진 이른바 빌라왕의 배우로 지목된 컨설팅 업체 대표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무료 주택 628채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로 전세 사기를 했고 그 일당이 검거가 됐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려 빌라 628채를 사들였습니다. 네. 이들이 직접 사들였다기보다는요, 결국 바지 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원래 빌라 왕이 사실 이 바지 사장이었던 걸로 이제 밝혀진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내세워서 빌라를 628채 구입을 했고요. 이 전세 보증금 무려 80억 원 규모를 착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컨설팅 업체,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요. 이 관련자들 일당 78명이 지금 접수된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주에서 사망한 이 빌라왕 정모 씨의 배우로 지목된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망한 정모 씨 외에도 다른 빌라왕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사기를 벌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도에 제주에서 사망한 네. 그 빌라왕의 배우로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밝혀졌냐면요. 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정모 씨의 이름으로 거래됐던 빌라들이 계속 발견이 됐던 겁니다. 결국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모 씨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런 빌라 사기를 쳐왔던 상황인데요. 사망 이후에도 거래가 있다 보니 배우가 누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강한 의심이 들었고 네. 여러 정황상 이제 정황 증거들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이 배우에 있던 세력들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요. 네. 관련자 2명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일당이 지금 무자본 갭 투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동시 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해서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어떤 수법입니까? 결국 이 깡통 전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깡통 전세.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그런 집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 무자본 갭 투자도 결국 이 깡통 전세. 근데 더 아예 자본이 없이도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 구조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 이 분양 컨설팅 업체는 이제 매도인에게 분양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서 이제 매수인을 연결해주게 됩니다. 이 매수인이 결국 바지 사장인 셈인 건데 이 매수인을 연결해 줌으로써 매도인으로부터 어떤 컨설팅 대금,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취득하게 됐고요. 이를 착복하게 되면서 이득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자본, 그러니까 이 빌라라는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파트보다 빌라의 경우에는 구입하는 금액보다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를 처음에 짓게 되면은 이제 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좀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빌라라는 것이 그 경제성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상승할지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입을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나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위해서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굉장히 높게 해둠으로써 쉽게 팔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세 보증금이 매도하는 이걸 사는 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전세를 놓고선 매도함으로써도 이득을 보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자본 한 푼의 돈이 없이도 빌라를 여러 채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빌라의 보증금으로 이전 구입한 빌라에 대한 보증금은 또 반환하는 식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빌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금 융통이 용이했던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 채, 수천 채씩을 구입하면서 이런 분양 사기를 벌여왔던 상황입니다. 네, 우선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고 알아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신모 씨, 그러니까 이 빌라왕
배우의 휴대전화에서 바질 사장으로 불리는 또 다른 명의자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는 피해자분들도 지금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네. 건지 내가 지금 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건 아닌지도 아직도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7명인데요. 아직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그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어느 정도 빌라 왕들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빌라를 구입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들의 지금 휴대폰을 분석해 보니 또 다른 연락처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다른 빌라 왕들도 이들이 배후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면 사실 빌라 왕 한 명이 구입하고 관리하던 빌라가 수십 채, 수백 채에 이렇기 때문에 네.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살펴보니까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사기도 교묘해지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피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 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뭐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피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이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여부나 이런 다른 것들, 이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면서 저당 같은 거 잡혀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전세 가율이 최소 70% 이하로 되는 것을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지나치게 전세가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추후에 경매 등이 이루어져도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수 없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최소 70% 이하가 되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시세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확인을 위해서는 좀 발품을 직접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계약서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사용하실 때 이제 만약 이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즉시 알려달라 이런 내용 특이하게 넣어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저당권이 잡힌다거나 추가적으로 집에 설정되는 권리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특약사항으로 좀 작성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다양한 그 유형의 전세 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월세로 사실 주는 것인데 네. 이제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처벌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좀 스스로 나서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수적일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개인이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보호하는 대책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앞서도 이제 이 집주인이나 뭐 명의자로 된 사람이 사망을 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증금이나 이런 걸 반환할 수 있는지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보증보험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증보험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 보증보험에서 임대인에게 이를 구상 청구하겠다는 건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하면은 사실 상속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결국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받을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것이 결국 이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집에 대한 보증금으로 쓰게 된다거나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잔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융통이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임차인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체납된 세금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은 네. 그게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세금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등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40대 딸을 붙잡았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건인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어머니의 시신을 무려 2년 이상 방치한 것으로 좀 드러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한 여성으로부터 이제 일일이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니와 이제 내 위에 언니가 함께 살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이제 일일이 신고를 했고 이제 가 보니 어머니가 이제 백골 시신 상태로 그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백골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이 경찰은 이제 사체 유기 혐의로 지금 현재 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우선 경찰 쪽에서는 2020년 8월에 엄마가 사망했다 이렇게 적힌 메모를 발견을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2년 넘게 방치가 된 상황이었는데 왜 엄마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를 했는지 그와 관련된 이유가 나왔습니까? 일단 이렇게 방치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네. 사망한 모친 계좌로 이제 매달 기초연금, 이제 국민연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이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긴 한데 네. 좀 조사는 좀 더 필요한 상황이죠.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수취한 금액이 뭐 1,400에서 한 1,700만 원 정도 부정 수급을 한 거는 좀 사실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사실 다른 가족도 있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어머님의 죽음이 그대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연금 부정 수급 문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확한 사망 시점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혹시나 이 타살 혐의점은 없을까요? 일단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도 열어는 두고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시점 역시도 지금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 것은 이제 2020년도 8월에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가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살 혐의점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검을 통해서 좀 더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검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우선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은 1999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제주에서 검사 출신 이제 유능한 40대 변호사가 차에서 잔혹하게 피살된 채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 1999년도에 발생을 해서 지금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좀 기록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대대적인 인력이 동원해서 조사를 했지만 도저히 누가 피의자인 건지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발견을 하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갑자기 제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유명 방송을 통해서 내가 사실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내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사건이 다시 재수사되게 되어서 이제 1심, 2심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1심, 2심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 우선 무죄, 유죄, 무죄 그러니까 반전 또 반전이 나온 사건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파기환송이 어떤 의미인지도 짚어주시죠. 일단 간략히 보면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원심에서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네. 원심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2심 법원이었던 고등법원에서 내려졌던 징역 12년이라는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그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법원에서 여전히 기속하게,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 어떤 새로운 증거나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대로 무죄로 확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고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계속 뒤바뀐 건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바뀌고 있냐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피고인이 내가 지금 사실 이 범행을 저지른 내가 지금 범인이다 이렇게 한 방송에서
자진해서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서 밝힌 것도 당시에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1999년도에는 이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었기 때문에 네. 20년이 훌쩍 지나서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외국으로 도피해 있던 기간이 길었거든요. 이 외국으로 도피해 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게 되고요.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살아있던 상황이었죠. 네. 그럼으로써 자신이 이제 이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당시에 이제 어떤 두목이 나이가 모시고 있던 사람이 이 변호사를 좀 손봐주라고 얘기했고 네. 그래서 내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동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변호사를 손봐주러 갔다가 손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칼로써 살인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진술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상황이었는데 1심에서는 이 사람이 방송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높이 사지만 네. 다른 증거들이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들이 없고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하다 해서 무죄 취지로 이제 판결을 했고요. 2심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이 사람이 특히 그 살인의 난 그 살인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 뭐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 이런 좀 디테일한 진술들은 한 부분이 있었고 네. 어떤 칼 같은 부분, 진술에 있어서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미 다른 정황 증거를 봐도 이 정도라면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공동 정범이다. 이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을 지배해서 이 사람의 행위를 지배해서 함께 살인죄로 공동 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봐 징역 12년을 선고했고요. 네. 이 가운데 이 사람이 또 이 방송국 PD분을 협박했던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 방송 때문에 이렇게 처벌받게 되었다. 이런 협박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더해져서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다시 원심과 유사한 취지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그 진술만으로는 이 진술 자체도 지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주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범행을 했던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도피시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진술들이 맞고 있지 않고 결정적으로 이 진술 외에 다른 이 진술이 뒷받칠 만한 다른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서는 대부분 추정한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살인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으로 보낸 건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살인 사건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재판의 결과가 그 대법원에서 무죄 취기로 파기환송을 받은 사람은 가운데 중간 역할을 했고 나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분이 있다. 이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 변호사를 살인한 그 사람 역시도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중요한 증인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고 워낙 시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증거를 새로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간 고등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받으려면 다른 핵심적인 증거나 아예 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밝혀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여전히 핵심 증거, 새로운 증인이 발견되지 못하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 다른 핵심 증거나 증인이 발견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